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우리 옵션의 민감도 설명하면서 델타를 설명했죠. 자, 그러면 로우를 한번 보자. 다시 말하면 옵션 가격, 옵션의 프리미엄이죠. 자, 이것은 펑션, 무엇의 함수냐라고 할 때 기초자산의 가격, 그 다음에 만기, 잔존 만기, 그 다음에 이자율, 자, 이런 등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랬죠. 그리고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 변수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화량분의 옵션 가격의 변화량. 이 말은 바로 옵션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는 걸 나타내고 이것을 우리는 델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자율이 변한다. 이자율이 변하면 옵션 가격이 변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 이자율이 얼마나 변했을 때 옵션 가격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민감도, 이걸 뭐라고 하면 로우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로우는 그럼 정리를 내리면 이자율의 변화량분의 옵션 가격의 변화량.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이걸, 우리 이제 기호로 따지면 보통 델타가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델타가 변화량을 나타내니까 이 경우에 기호로 나타내면 델타 이자율이다라고 하니까 이자율이 금리 또는 이자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옵션 가격 변화를 델타 옵션 가격. 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로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우의 성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콜 옵션에서 미리 정해진 액수, 자, 행사 가격 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 가격이다라고 하는 건 미리 정해진 금액이죠. 미리 정해진 액수죠. 이 행사 가격의 의미를 한번 보자. 의미를 보면 콜 옵션의 경우에 행사 가격의 의미는, 콜 옵션은 일정한 기간 만기 시에 행사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지, 그지? 팔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자, 미리 정해진 콜 옵션에서 미리 정해진 이 금액은 팔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팔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거기에 대해서 팔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불할 의향이 있는 액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콜 옵션에서의 행사 가격은 지불할 의향이 있는 지불 액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풋 옵션에서 미리 정해진 액수다라는 의미는 이것은 이제 받는 수취할 액수다 이렇게. 수취할 액수다. 지불할 액수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기 전에 금리가 올랐다, 이자율이 올랐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기가 아직 안 됐는데 만기 전에 이자율이 올랐다라고 하면, 콜 옵션의 경우에는 지불할 액수, 미래에 지불할 액수인데, 이 지불할 액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자율로 할인을 할 거다, 그지? 그런데 이자율이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지불할 액수의 현재 가치가 떨어졌다 이 말이지, 그지? 미래에 올게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불할 액수의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데 할인율이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현재 가치 값은 확실히 훨씬 더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의미고, 자, 지불할 액수의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콜 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는가? 콜 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보면, 자, 콜 옵션이 지불할 액수인데 그 현재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야. 현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불할 액수의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콜 옵션의 가격 자체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자율이 오르니까 콜 옵션의 가격도
오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니까 콜옵션의 가격도 오르더라. 이 말은 방향이 같다. 방향이 같다라고 한다면 로우의 값은 어떻다? 로우의 값은 방향이 같다. 정이다. 정이다라는 말은 플러스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풋옵션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만기 전에 이자율이 올랐다라고 한번 봅시다. 만기 전에 이자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풋옵션은 수치할 액수입니다. 수치할 액수의 현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수치할 액수의 현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수치할 걸린 풋 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올랐는데 이건 떨어진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말이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다. 그래서 풋 옵션의 로우의 값은 마이너스다. 다시 말하면 이걸 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우의 값을 보면은 콜 옵션의 경우에 로우의 값은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풋 옵션의 경우에 로우의 값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곁들여서 로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번 문제입니까? 3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36번. 금리 스왑, 이제 스왑이네요, 스왑. 자, 금리 스왑의 원금이 1000만 달러이고, 결제 주기는 6개월이며, 스왑 고정금리가 연 7%이다. 변동금리가 연 3%로 되었다면, 고정금리 수치자가 수치 혹은 지급하게 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요. 자, 그럼 스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스왑은 결국 이제 교환하는 거죠. 교환하는 건데 스왑 거래는 장 외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장 내는 없습니다. 장 외 상품이다. 스왑은. 자, 근데 이 스왑을 표시할 때는 고정금리, 예를 들어서 금리 스왑의 경우를 지금 보자. 금리 스왑의 경우에 금리 스왑을 보는데 금리 스왑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스왑 교환하는 거예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리 스왑을 표현을 할 때 고정금리를 지불하느냐 고정금리를 수취하느냐라고 하는 고정금리자 입장에서 포지션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스왑의 경우는 고정금리 입장에서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을 표현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불 포지션이다. 값이 지불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고정금리를 지불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불 포지션이다라고 한다면 고정금리를 지불하는 포지션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수치 포지션이다라고 하면 고정금리를 수치하는 포지션이다라는 그런 입장.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A 은행이라도 좋고 기업이라도 좋고, 자, A 은행이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B 기업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사이에 스왑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A 은행은 B에 대해서 고정금리 연 4%를 지불한다. 그 대신 B로부터 변동금리인 리보를, 변동금리다 이거는, 변동금리를 수취한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A의 입장에서는, A는 금리 스왑에서 포지션이 지불 포지션이냐 수치 포지션이냐라고 할 때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고정금리를 지불하네, 지불. 그러면 A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지불 포지션에 있는 것이다. B는 고정금리 수치 포지션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변동금리 지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금리 지불 입장이다. 그래서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로 나온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금리 수합의 원금이 자, 원금이 얼마라고 했냐면 1000만 달러다 이랬죠. 그다음에 결제 주기가 6개월 주기로 이자를 서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 차익만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그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주기를 6개월로 보고 변동금리는 연 3%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3%로 했는데 예를 들어 변동금리는 리버죠. 리버고 고정금리는 4%다요. 자, 그래서 고정금리는 4%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수합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현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 자, 이 현재 시점을 시작 시점 이것을 시점을 0 시점이다. t = 0. t = 0.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1회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그래서 1회 결제 시점. 이 말은 결제는 언제마다 하기로 6개월마다 하기로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6개월 뒤다. 그지? 6개월 뒤. 자, 그다음에 2회 결제 시점. 3회 결제 시점. 쭉 해서 만기가 여기 만기를 표시해놨네. 만기를 5년이라고 한번 봅시다. 기간을 5년이라고 봅시다. 우리 책에는 뭐 그게 문제에서는 그게 안 나왔는데 자, 5년이라 보면 결제 시점이 6개월마다 결제하니까 5년이면은 10번이 되겠죠. 그죠? 1년에 2번, 6개월마다 2번이니까 10번. 그래 쭉 해서 만기가 10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10시점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1회 결제 시점에서 구체적인 이제 결제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볼 때, 자, 시작 시점에서 고정금리는 4%다라고 했으니까 고정금리는 4%, 여기도 4%고, 여기도 고정금리는 4%고, 고정금리 연 4%고, 쭉 다 고정금리 연 4%입니다. 그런데 리보 금리는 변동금리다 말이야. 그래서 시작 시점에서의 변동금리가 예를 들어서 막 5%다, 이렇게 연 5%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연 5%다라고 한다면 자, 6개월 지났어. 6개월 지나서 1회 결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결제액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보면 자, A의 경우는 연 4%를 주고 5%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 4%를 주고 5%를 받기 때문에 이자율 1%만큼 수취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A는 4%를 주고 5%를 받으니까 1%만큼 수취하는 결과가 되고 B의 경우는 어떻게 돼? B의 경우는 4%를 받고 5%를 줍니다. 5%를 주니까 1% 지급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변동금리다 보니까 금리가 변했다. 그래서 5%이던 것이 6%로 올랐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A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의 경우는 4%를 주고 6%를 받습니다. 그러면 2%만큼 수취하는 거죠. B는 4%를 받고 6%를 이제 줍니다. 그러면 2%를 지급하는 결과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각 시점마다 쭉쭉 이러한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제가 쭉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1 시점에서 이제 A를 기준으로 봅시다. A는 지불 포지션에 있는 A를 봅시다. 그러면 A는 1%를 수취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원금이 1,000만 달러다. 그러면 1,000만 달러 곱하기 얼마를 수취한다고? 1%를 수취한다. 그지? 1%를 수취하니까 1%는 0.01 수취를 할 것이고, 그런데 이건 6개월이다. 그리고 이자율 전체는 지금 4%다 5%는 연이자율이죠. 그래서 이 1%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2달 중에서 6개월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 12분의 6 이렇게 해서 이때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 이제 요때 결제는 어떻게 돼? 요때 결제는 A가 수취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하면 1,000만 원 곱하기 0.02 곱하기 역시 12분의 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수압의 경우에 고정 지불자 A가 지불자죠. 고정 지불자죠. 지불자의 입장에서 계산한 공식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고정 금리 지불자입니다. 금리 지불 포지션의 입장입니다. 지불자, 그러니까 지불 포지션의 입장에서 얼마를 수취하느냐 또는 지불하느냐라고 하는 계산은 수취 또는 지불액 이렇게 될 것인데, 수치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플러스가 되면 수치고 마이너스 나오면 이 지불이 될 겁니다. 이 액수의 계산은 공식으로 따지면, 자, 이 1,000만 달러 이게 뭐냐면 수합 계약의 원금이죠. 그죠? 그래서 수합 계약의 원금 곱하기 자, 여기 1% 수치한다. 이 1%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전기의 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와의 차이죠. 그지? 전기의 변동금리, 고정금리 차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 전기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해서 2%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 시점의 리보와 미리 정한 고정금리의 차이 곱하기 전 시점, 전이라는 앞전, 전 시점의 실현된 변동금리와 여기에서 자, 이쪽까지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빼기 지금 현재 제시된 고정금리, 그죠? 고정금리 빼주고 곱하기 이게 다 연이율로 다 있으니까 12분의 결제 주기. 요런 관계에 있다. 그지? 요런 관계에 있다. 자, 요런 관계에서 요 값이 플러스로 나오면 고정 지불자가 수취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로 나오면 고정 지불자가 지불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36번에 이제 정답을 계산해 봅시다. 금리서의 원금이 1,000만 달러다라고 해서 이따 그대로 잡아요. 자, 그러면 이게 원금이 1,000만 달러다 곱하기. 자, 전 시점의 실현 변동금리는 변동금리가 연 3%라고 3%. 3%니까 0.03 마이너스 고정금리가 얼마냐면 수학 고정금리가 7%로 0.07 곱하기 12분의 결제 주기가 6개월이라고 6개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4천하고 이게 0.04니까 마이너스 0.04 곱하기 1000, 0.04 곱하기 1000이니까 하나, 둘, 셋, 400이 됩니까? 플러스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하고 그지? 6일은 6, 6이 12, 2에서 200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00 이렇게 나온다면 200인가 20인가? 보기에 200이 없네. 내가 산수를 좀 약해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0.04죠. 0.04에 1000을 곱하면 하나, 둘, 셋, 40이네, 40. 에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 하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고정지불자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고정지불자가 지불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네. 얼마를 지불한다? 20만 달러를 지불한다. 고정금리 지불자 입장에서. 고정금리 지불자 입장에서. 고정금리 지불자 입장에서 20만 달러를 지불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고정금리 지불자가 수취 혹은 지불하는 금액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고정금리 수취자가 수취 돈을 지불하는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정금리 지불자가 20을 지불한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고정금리 지불이 아니고 고정금리 수취자가 되겠지. 상대방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고정금리 지불자가 20을 지불한다. 그러면 상대방인 고정금리 수취자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20이 될 것이다. 20을 수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만 달러를 수취한다. 이래서 2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공식을 하나 딱 해놓고 이건 어디까지나 고정금리 지불자의 입장이다. 그래서 고정금리 지불자의 입장에서 고정금리 지불자가 20을 지불한다. 그럼 그 상대방은 변동금리 지불자고 변동금리 지불자는 고정금리 수취자지. 고정금리 수취자는 플러스 2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한번 봅시다. 스왑 그레이 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냈는데, 자, 해설에서, 투자자는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때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스왑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 교환을 한다라고 할 때 고정금리는 변동이 없는데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변동금리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자의 입장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수합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4번은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8번 한번 봅시다. 스왑 스프레드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 해설을 보면, 먼저, 스왑 금리는 만기가 동일한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스왑 그레이 위험은 국채 위험보다 훨씬 크다. 다시 말하면 국채의 경우에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스왑 거래는 장외 거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신용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신용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이 큽니다. 국채보다 훨씬 더. 그래서 스왑 그레이 위험은 국채 위험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스왑 금리는 국채 금리보다 훨씬 더 높아야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위험이 크니까. 그래서 스왑 금리는 국채 금리보다 높다. 그리고 스왑 금리와 국채 금리의 차이를 스왑 스프레드라고 한다. 그럼 스왑 스프레드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스왑 금리가 국채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보다 높은데 요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스왑 금리 스프레드. 스왑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스왑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스왑 금리에서 국채 금리 뺀 게 스왑 스프레드니까 그것을 이항을 하면 스왑 금리는 스왑 금리 여기 이항되면 스왑 스프레드와 국채 금리를 합친 것이다. 그래서 스왑 금리는 국채 금리 플러스 스왑 스프레드의 관계에 있다. 자, 이걸 이항하면 고로 스왑 스프레드는 스왑 금리는 스왑 스프레드와 국채 금리를 합친 것이다. 국채 금리 플러스 스왑 스프레드의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항하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83페이지에 해설 3에 관하다 해가지고 쭉 이것을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본에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변하면 수학금리도 변한다 이랬는데 그 무슨 말이냐? 자, 이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자. 국채 금리, 이게 국채 수익률이에요. 따지고 보면 국채 금리가 변하면, 요게 변하면 수학금리도 변할 것이다. 여기 변하면 여기 변할 것이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변하면 수학금리도 변한다. 그 다음에 요게 변하면 요것도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왑 스프레드가 변하면 수학금리도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번에 스왑 스프레드가 변하면 수학금리도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스왑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스왑 스프레드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스왑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스왑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확대된다. 자, 예상되면 스왑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스왑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수학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수학금리도 오르게 될 것이다. 반대인 경우는 반대니까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스왑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또 국채 금리가 높을수록 스왑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국채 금리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국채 금리와 수학 금리 사이의 객차인 스왑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스왑 딜러의 고정금리 지급 스왑 포지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딜러의 고정금리 지급 스왑 포지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왑 스프레드는 그만큼 축소된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번에 스왑 스프레드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냈는데 1번, 2번, 4번 맞고 3번에 국채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왑금리와 국채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니까 스왑 스프레드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들어가야 되는데, 39번 한번 봅시다. 39번. 자, A은행이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A은행이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수합을 체결한 경우에 이런데요. A은행이 자, B 고객하고 수합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 고정금리를 지급한다.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수합을 체결한 경우에 금리 하락 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이에 대한 해지 거래로 잘못된 것입니다. 금리 하락. 자, 그러면 A은행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A은행 고정금리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 3%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3%로 지불하고 자, 변동금리 리버라고 한번 보면 변동금리가 예를 들어서 4%다라고 한다면 A은행은 3% 지불하고 4% 받으니까 이익이죠.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가 2%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A은행은 3%를 지불하고 2%를 받으니까 1% 손해보죠. 1%를 지불하는 결과가 되지. 자, 이와 같이 A은행의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질 때 금리 하락할 때, 금리가 떨어질 때 그만큼 손해를 볼 위험이 있다. 그래서 금리 하락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에 대한 해지 거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리스크를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중립화시키는 이러한 거래가 해지 거래인데
자, 그러면 이런 해지 거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어야 되겠느냐? 자, 금리가 하락할 때 리스크가 증가된다라고 했으니까, 금리가 하락할 때 리스크가 증가된다라고 했으니까, 해지 거래는 금리가 하락하면 오히려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자, 금리 하락에 리스크가 노출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하락할 때 손해가 발생한다 이 말이지.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지 거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되겠죠. 어떻게? 금리가 하락할 때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이러한 해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되는 이러한 해칭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일단은 A은행이 다른 수합뱅크와 수합 체계를 하는데, 이런 경우 금리가 하락할 때 오히려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수합 체계를 하자. 그러면 이제 A은행의 경우는 여기 다른 수합뱅크가 있다. 자, 근데 이거 반대 방향으로 일단은 고정금리를 지불했지만은 이제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불하는 이런 수합 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하락하면 고정금리는 3% 수취하고 2%를 주니까 1%만큼 수취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수합을 체결해도 되고, 그 다음에 현물이나 선물을 매입하면 돼. 현물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매입하는 이러한 거래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를 매입한다라고 한다면 이자율이 지금 떨어진다. 하락한다.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국채 가격은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은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자율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지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오르게 돼. 국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는 결국은 국채를 지금 매입해 가지고 있다가 국채 가격이 오르니까 이익이 발생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지? 그래서 해칭할 수가 있고, 선물도 마찬가지. 선물의 경우도 리스크는 현물의 경우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물도 매입하는 것이 바로 될 것이다.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했으니 이게 틀렸습니다. 매도가 아니고 매입을 해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39번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그 뒤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